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수익 작전 타임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지난주와는 이번 주 시장의 분위기가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같은 경우도 크게 두 가지 포인트에 시장이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미국의 1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연이을 마이너스 1.6%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은 커지고 있지만 연준 파월 의장은 이날 열린 ECB 컨퍼런스에서 연준의 최우선 정책이 물가 안정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과연 시장이 어떻게 이 두 가지 지표를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리고 시장에 의해서 우리나라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까지 오늘 작전을 통해서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글로벌 이슈와 더불어서 국내 증시 작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가상자산 이슈들부터 체크하고 넘어오도록 하죠. 함께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이은주입니다. 간밤에 있었던 암호화폐 소식들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미국장이 혼조세로 마감한 가운데 우리 장은 일제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거시적인 경제 이슈뿐만 아니라 우리 시장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부적인 사건들로 시장이 계속해서 약화되고 있는데요. 전반적인 시가총액은 여전히 9천억 달러에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전일 대비 0.79% 소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 현재 간신히 2만 달러 선을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죠.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여전히 업계 의견도 분분합니다. 부자 아빠, 가난 아빠의 저자인 로버트 기요사키가 비트코인이 앞으로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라는 시나리오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Rich Dad Poor Dad's Robert Kiyosaki says he's waiting for Bitcoin to test $1,000 to buy more. 비트코인의 가격이 추가적으로 1,000달러 선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라고 파격적으로 예상치를 내놨는데요. 사실 기요사키 같은 경우는 지난 10월 역사적인 폭락장이 찾아올 것이라면서 포트폴리오를 보호하기 위해 미리 비트코인을 매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바도 있었습니다. 또 지난 11월에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을 때도 이 시장 변동성 확대로 비트코인의 가격이 2만 달러까지 내려갈 것 같다라고 예상하기도 했죠. 또 그 예상치가 적중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기요사키가 이번에 내놓은 비트코인의 가격 전망치 1,000달러 선입니다. 지금 2만 달러에서 20배 가까이 내려간 가격대까지 하락할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한 건데요. 1,100달러까지 폭락하면은 되려 본인은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서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넓혀갈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비트코인 자체에 대한 지지도는 여전하지만 가격적인 면에서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을 내비쳤고요. 또 단계적으로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을 예견하는 이 차티스트들도 있습니다. 알트코인 셰퍼라 같은 경우는 현재 2만 달러 선이 무너지게 되면은 비트코인이 추가적으로 17,000달러 선까지 내려가게 될 것이고 17,000달러에서 또 추가적인 하락장이 나오려면은 18,000달러 선대 테스트를 지지해줘야 될 것 같다라고 단기적인 이 차트 분석도 내놓았는데요. 이번 주 전반에 걸쳐서 비트코인 큰 폭의 하락은 없이 2만 달러에서 2만 1,000달러 사이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전일 대비 4.39% 하락을 하면서 비트코인보다는 조금 더 큰 폭의 하락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 대비는 여전히 5% 가까이 오른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이더리움 가격은 1,100달러대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추가적으로 가격 하락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7월에서 8월 사이에 정말 최악의 두 달을 보낼 것이다라는 전망치가 나왔는데요.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암호화폐 업계에 걸쳐서 7월과 8월에는 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큰 하락 장세가 연출될 것 같다라는 업계 전문가들의 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진정한 카피출레이션, 사람들이 공포에 매도하는 카피출레이션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7월과 8월에 이더리움의 하락세는 다른 코인들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한다고 하는데요. 현재도 이미 기존 고점 대비 70% 가까이 하락한 수치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더 하락한다면은 어디가 정말 저점이 될지도 좀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테더와 USD 큰 변동성 없이 스테이블 코인이죠. 가격 일부에 고정돼서 거래되고 있고요. 이 5위의 바이낸스 전일 대비 4% 하락하면서 현재 가격은 220불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6위의 바이낸스 USD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기 때문에 변동성 크게 없고요. 7위의 리플 같은 경우도 전일 대비 3% 하락하면서 0.33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에이다 전일 대비 1.55%, 솔라나가 전일 대비 4.91% 하락하면서 전반적으로 암호화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모두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정말 전 세계를 강타했던 P2E 기반의 블록체인 게임이죠. 이 엑시 인피니티의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요. 3개월 정도 전에 정말 큰 규모로 이 해킹 사건이 일어나면서 엑시 인피니티의 가격이 큰 폭으로 추가 하락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드디어 3개월 만에 다시 이 로닌 브릿지를 재가동하면서 엑시 인피니티가 다시 일어설 기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3개월 전 당시에 약 원화로 7,600억 원 상당의 이 피해를 본 후 3개월 만에 새로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이 해당 해킹 사태가 있을 때 미국 FBI는 이 해킹 뒤에는 북한 해커 조직단의 움직임이 포착이 됐다라고 밝히면서 이 엑시 인피니티를 해킹했던 이 자본이 다 북한으로 들어갔다라고 밝힌 바가 있었죠. 이 엑시 인피니티 다시 추가적인 가격 상승이 일어나 줄 수 있을지도 살펴봐야겠습니다. 다음으로 비체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블록체인 프로젝트죠. 공급망 관리 프로젝트로 알려져 있는 이 비체인도 최근 가격 하락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파트너사인 서플라이미와 이 새로운 파트너십 체결을 발표하면서 전반적으로 가격적인 호재로 작용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서 양사는 이 비체인 USD인 스테이블 코인 기술을 활용해서 웹3 재고 수익화 시스템을 공동 개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해당 서비스는 오는 12월에 완료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코인 마켓캡 기준으로 비체인 전일 대비 2.65% 하락하면서 현재는 0.02달러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코인 시황은 이 정도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업계 전문가들은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을 어떻게 예견하고 있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이체뱅크가 최근 보고서를 발간을 했습니다. 이 해당 보고서를 통해서 이 시스템의 복잡성으로 인해 암호화폐가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라는 전망치를 내놓았는데요. 보고서는 일반적인 이 주식과는 달리 이 암호화폐 가치평가 모델이 부재하기 때문에 가격 안정화는 앞으로도 어려울 것 같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또 투기적인 거래는 다수의 암호화폐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격 하락이 또 다른 암호화폐로 파급되기 쉬운 말 그대로 스필오버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진단을 하기도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올해 말까지는 계속해서 변동성이 강한 시장 장세가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그런 가운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마이클 세일러가 현재 구간에서 비트코인을 480개 추가 매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000만 달러 상당을 투자해서 480개 비트코인을 더 주워 담았는데요. 현재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평단가가 3만 달러 선으로 전해졌고요. 현재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의 보유 개수가 12만 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현재가 바닥인지 아닌지도 확실하지 않은 장 상황에서 480개의 비트코인을 주워 담는 모습이 정말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저희가 또 체감해 볼 수 있는 사안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를 놓고 바이낸스 CEO인 장펑자오는 앞으로 현재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마이클 세일러의 비트코인 추가 매수 소식을 놓고 많은 사람들이 비웃을 수 있지만 결국 앞으로 미래에 진정으로 웃게 될 자는 마이클 세일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의 이번에 비트코인 매수와 관련해서 조언을 같이 보내기도 했습니다. 현재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 업계 큰 손이 이 비트코인을 매수해 준다면은 비트코인 또 가격적인 면에서는 호재로 작용될 수 있다는 부분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또 4조 원 규모의 암호화폐 스캠 코인이었던 원코인과 관련된 다큐멘터리가 상영이 된다고 합니다. 이 3부작으로 다큐멘터리 시리즈가 준비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4조 원 규모의 암호화폐 스캠 코인이었던 원코인도 다큐멘터리로 나오는데 일부 누리꾼들은 이 수십조 원에 달하는 루나 사태, 이 테라 사태를 놓고도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라는 우스갯소리도 현재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국내 소식도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5대 거래소가 있죠. 원화로 코인을 사고 팔 수 있는 국내 5대 거래소가 9월부터 가상자산 경보제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시장의 변동성, 또 시장의 질서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우려가 되는 코인들을 5개 거래소가 모두 동시에 유의할 수 있는 투자 주의 경보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전했는데요. 10월에는 상장 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위험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정책을 펼친다고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암호화폐 상황 이렇게 살펴봤고요. 또 내일 다시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상자산과 관련된 이슈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글로벌 이슈와 더불어서 국내 증시 작전 짜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도움 말씀 주실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님 연결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연준 파월 의장의 발언이 시장에 영향을 좀 미쳤다 안내를 드렸는데요. 거기서도 강조했던 게 물가 안정만큼은 잡아보겠다, 강한 확신을 좀 이야기를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물가라는 게 쉽게 잡히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6월에는 6%대 물가를 좀 바라보고 있다 이야기가 나오면서 6의 공포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따른 포트 방향 어떻게 설정해 볼까요? 네, 일단 지금 현재 시장 내 가장 중요한 핵심 화두는 뭐니 해도 인플레이션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인데요. 인플레이션, 사실상 우리 시장 내에서 너무나 많이 들었던 이야기 그리고 우려가 되었던 그런 상황이라서 약간 식상할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현재의 상황, 과연 지금 현재와 같은 인플레 상황이 고공행진이 지속될 것이냐, 아니면 이제는 그리고 또 하나 언젠가는 그 정점을 맞이하면서 이제 피크 아웃에 대한 기대감을 서서히 높여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인데요.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인플레이션 자체가 피크 아웃을 한 것은 아니다라는 쪽에 조금은 더 무게가 실리고 있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이제 점점 물가가 이제 그 고공행진은 지속하고는 있지만 그 고공행진이 급격하게 상승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사실상 시장 내에 많이 잦아들고 있기는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어찌 보면 최악의 위기 상황, 숫자로 맞이하게 되는 최악의 상황을 우리가 조금은 좀 대비를 해봐야 되겠다. 무슨 말씀이냐면 앞서서 도진않고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6의 공포라는 이야기가 시장 내에서 상당 부분 급속하게 회자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6월 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우리나라 6%를 넘어설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7월에도 지금 현재의 가능성은 물가 고공행진의 가능성은 상당 부분 높다. 물가 상승 같은 경우에는 시작점이 문제였지 사실상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관성이 붙어 있는 그런 상황. 그 관성은 사실상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군부를 뗐다라는 그런 생각, 촉매제 역할을 했다라는 그런 생각 좀 많이 듭니다. 한전이 최근에 전기요금 3월부터 사실상 4.5% 인상하기로 했었고, 산자부가 이제 도시가스 요금을 7월부터 3분기죠. 그러니까 그 평균 7.3% 인상하기로. 이 두 가지가 인상이 하게 되니까 결국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지표에는 최소한 0.4% 이상의 어떤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산업일수록 가격 인상에 대한 도미노 현상을 우리가 조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실생활은 사실상 의식주라고 이야기들을 흔히 하고 있는데요. 의식주 중에서 식과 주에 대한 부담이 현실적으로 상당 부분 높은 비율로 가중이 되고 있다. 그 식은 사실상 소비자 물가 지표에서 평균적으로 한 13% 내외의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국제 곡물가의 상승이랄지 전반적인 우리 식품 물가의 상승을 보시면 아실 것 같고요. 주 같은 경우에도 소비자 물가 지표의 약 10% 내외의 비중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그 금리가 인상이 되다 보니까 전세 대출, 주거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있고 또 하나 임대차 3법에 대한 실질적인 계약 갱신 주기가 실질적으로 도래를 하게 되면서 소위 말하는 주에 대한 부담이 실질적으로 많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결국 문제는 통화 긴축의 강도일 것 같은데요. 앞으로 고물가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겠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연내 최소한 한 번 이상의 빅스텝 가능성이 있는데 블룸버그가 마침 한국은행 기준금리 올해 말 전망을 약 3%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올해 금통위는 올해 안에 4번 정도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당장 우리가 좀 예의주시해야 될 부분 7월 14일 스케줄이 되어 있는 금융통화위원회. 여기서 현재 기준금리 1.75%를 감안해 본다라면 7월 14일 날 최소한 빅스텝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게 대두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 이렇게 되면 결국 식에 대한 부담, 주에 대한 부담, 특히나 주에 대한 부담이 크게 작용을 하면서 이 문제는 결국 각 가정 내에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게 되는 그 부담이 가속화되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겠느냐? 결국은 소비자 물가 지표가 급등을 한다라면 개인들의 소비 행태가 과연 유지될 수 있겠느냐? 아니면 유지되지 못하고 소비 행태가 다소 변화 내지는 격변의 시대가 나타나겠는가. 결국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아무래도 임금의 상승이 뒤따라줘야 될 것이고 고용이 확대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야만 지금 현재와 같은 소비 행태가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소비 행태가 유지되지 않겠느냐. 만에 하나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게 된다라면 소비는 절제되어질 수밖에 없는 절제 소비의 시대로의 들어가게 될 것이고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소비가 줄어들게 되면서 경기 둔화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그런 상황. 여기에 더 나아가서 최근 들어서 계절적인 상황을 보더라도 여름철 행락성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차량의 운행거리가 축소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고물가, 고금리, 소비 둔화를 염두한 포트폴리오의 중심점 변화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성장성이 아닌 안정성과 특히나 유동성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다. 제가 유동성에 관심을 가지라는 말씀은 최근 들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방송에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죠. 유동성 지표 잘 챙겨 보셔야 됩니다. 특히 이자 보상 배율 잘 챙겨 보시고요. 부채 비율 잘 챙겨 보시면서 결국은 고물가가 고금리를 야기시키면서 이자 부담이 증가하게 되고 이자 부담이 증가하게 되면 성장성보다는 유동성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시장의 어떤 투자 행태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기업들로 하여금 우리가 투자 스크리닝을 할 때 현금성 자산이 많은 기업을 우리가 꼭 포트폴리오에 담아가는 그런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되겠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더 강조해 드립니다. 네, 이제 곧 다가올 2분기 어닝 시즌을 좀 맞이를 하는 마음에서 어떤 지표를 보면 좋을지 유동성 지표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 점을 힌트 삼아서 2분기 어닝 시즌을 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속보가 나왔습니다. 생산과 투자가 증가로 전환을 했지만 앞서 말씀드린 소비에 대해서 좀 동향 보고서가 나왔는데 석 달째 감소를 거듭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5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 산업 생산은 전달인 지난 4월 대비 0.8% 증가를 좀 했다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현재 역시나 생산과 투자는 늘어나고 있지만 소비만큼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연준 의장의 발언이 지난밤에서도 나왔지만 계속해서 경기 침체가 아니라 경기 둔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 달래기에 나서고 있는데 투자자들은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 같지 않거든요. 이 시각 차이가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것일까요, 대표님? 시각 차이 조금 말씀드리기 앞서서 우리 도진앵커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산업 생산은 늘어나고 있는데 소비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이 부분 간단하게 제가 조금 더 살펴야 될 부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소비는 다소 둔화가 나타나고 기업 생산과 투자는 늘어나고 있다. 그럼 거기서 우리가 그 행간을 잘 읽으셔야 되는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앞으로 기업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화두는 재고 수준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고. 지금 재고가 스타킹이 되는 과정, 그 스타킹이 되는 과정, 재고가 쌓여가는 과정이 경기가 상승하는 국면에서는 상당 부분 좋은 현상입니다. 근데 하지만 경기가 둔화로 가는 과정 속에서의 재고가 쌓여가는 과정은 소비가 줄어들고 생산이 늘어들면 당연히 재고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이 재고 부담이 많은 기업, 이 부분 역시 이번 2분기 실적 시즌에 있어서 기업들의 재고 자산, 이 부분 역시 우리 시청자분 잘 살펴보셔야 되겠다라는 부분, 방금 그 속보로 전해드렸던 도진 앵커가 말씀해 주셨던 소비 부분과 생산 투자 부분, 이 서로 간의 엇박자 부분, 이에 대한 결과치에서 어떻게 우리가 시장에 대한 해석을 해야 될 것이냐, 재고 부분을 살피라라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미 연준이 이제 그 경기 침체와 경기 둔화, 시장은 경기 침체다라고 받아들이고 있는데 연준은 침체가 아니라 둔화다. 그 경기 전망에 대한 시각차가 상당 부분 큽니다. 여기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경기 침체는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베이스 케이스가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가장 중심점에 있는 시나리오가 아니다. 물론 경기 침체라는 시나리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부분은 월스트 시나리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윌리엄스 총재 같은 경우 엊그저께 경제는 강력하고 그리고 금융 여건 역시 엄격하기 때문에 침체로 빠질 가능성은 상당 부분 제한적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7월 FOMC 7월 24, 25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0.5%에서 0.75%포인트 금리 인상 논의할 가능성이 높겠다. 시장이 경제 침체를 우려하고 있는 이 부분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좀 궁극적으로 이야기가 됩니다. 인구 고령화가 이야기가 되고요. 저축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저축은 늘어나고 소비가 줄어드니까 점차 생산 투자도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 이 부분은 장기적인 침체 내지는 침체에 대한 어떤 그 사이클로 빠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감이 조금 좀 발전이 되어서 이야기가 되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최근 발표된 미국의 소비자 신뢰지수 100 이하로 하락되었다라는 부분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문제는 결국 인플레이션의 장기화 여부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빠른 시간 안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피크 아웃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연준의 금리 인상 가속화 가능성은 오히려 잦아들게 되면서 시장은 다시금 긍정적인 투자 심리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고, 이에 발맞춘 한은의 금리 정책 자체도 상당 부분 피크 아웃에 또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서 우리 시장 역시 상당 부분 긍정적으로 돌아갈 것이다. 다만 인플레이션이 장기화가 되면서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하게 된다라면 미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우선 인플레를 극복하고 나중에 경제 성장을 하자는 그런 부분, 인플레이션을 극복하는 부분에서 시장은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생길 가능성도 분명히 염두에 둬야 되겠다. 따라서 인플레이션 다소 좀 식상한 이야기가 될 수는 있겠지만 피크아웃, 이 피크아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이번 2분기 어닝 시즌과 맞물려서 두 가지 살펴보자라는 말씀. 하나는 현금이 많은 기업, 소위 말하는 이자 보상 배율이 큰 기업, 이 부분 좀 생각보시고요. 재고 자산이 과연 지난 분기보다 늘었냐, 이건 전년 대비랑은 보시면 안 됩니다. 지난 분기랑 따져보셔야 됩니다. 지난 분기 대비해서 재고 자산이 늘었느냐 줄었느냐. 재고 자산이 늘어난 기업, 이상현상으로 조금은 좀 빠른 속도로 늘어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조심해 나가셔야 되겠다.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부분 강조해 드립니다.
네, 단순하게 텍스트보다는 그 안에 컨텍스트를 좀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크게 두 가지 부분을 정리해서 이야기해드렸는데 현재 투자를 하고자 하는 기업이 현금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전 분기 대비 재고 자산의 증감 여부가 앞으로는 중요할 것이다 체크를 해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 이 점까지 속보와 함께 이슈 체크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안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주가 연계 증권이죠. ELS 마진콜에 대한 가능성 여부가 이야기가 또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또 이 ELS 마진콜 사태를 저희가 직접 겪었기 때문에 벌써부터 좀 두려운데요. 자세한 이야기 전해주시죠. 이게 지금 마진콜에 대한 우려감, 경계감이 사실상 커지고 있죠. 금감원에서도 ELS 마진콜, 사실은 유동성 확보하라는 어떤 그 증권사에 대한 당부의 목소리가 좀 있었고요. ELS 같은 경우 주가 급락에 특히 취약한 그런 상황이다. 말씀하셨다시피 코로나 위기, 작년이었죠. 마진콜 위기를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험을 했었다. 물론 업계에서는 마진콜을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재발 우려는 제한적이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긍정적인 어떤 그 기대감 펼치고는 있지만 여전히 주가가 현격하게 하락을 하게 될 경우 주가 연계 파생증권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그 위험 마진콜에 대비를 미리 해놔야 되겠다.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ELS의 계약이 과연 어떤 계약인지 계약 조건 다시 한번 계약서 꺼내놓으시고 확인을 좀 해두실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증권업계가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그런 추세에 있죠. 최근 들어 그 마진콜과 사실상 ELS 마진콜과도 연계되어 있는 유사한 부분이 결국은 신용에 대한 반대 매매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반대 매매 6월달 반대 매매가 평균적으로 전월 대비해서 28%나 증가하는 일평균 반대 매매가 6월달에 200억이 넘었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사실상 이제 예의주시하면서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그런 이슈일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말씀 좀 드려보고요. 앞서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내가 가진 ELS가 어떤 ELS냐, 조건이 어떠냐. 물론 이제 여기서 낙인 조건을 잘 보셔야 됩니다. 낙인 조건에 따라서 수익률이 전량, 나의 원금을 전량 손실을 맞이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 꼭 생각을 해두시면서 증시가 급격하게 폭락을 하게 되면 대규모 마진콜 발생 가능성 상당 부분 높습니다. 마진콜 이야기는 이미 마진콜의 의미는 추가 증거금을 납부한다라는 이야기죠. 마진콜을 납부를 못하게 되면 말 그대로 유동성 사태가 발발을 하게 됩니다. 유동성 사태가 도미노 현상으로 퍼지게 된다라면 단기 자금 시장에 마비가 일어나게 되고 왜곡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특히나 외국발 ELS를 가지고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계신다라면 환율 시장도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되겠다. 핵심 시그널은 뭐니 해도 환율 시장일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이 부분까지 잘 살피시면서 내가 가진 ELS 계약서 다시 한번 꺼내 드시고 조건 꼼꼼히 좀 따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히든 이슈까지 자세하게 만나봤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 지난주 장과는 이번 주장 흐름이 좀 많이 다른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장 작전 어떻게 세워보면 좋겠습니까? 예, 투자 심리를 좀 살펴보게 되면 일단은 갈팡질팡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 갈팡질팡의 가장 큰 이슈는 화두는 경기 침체냐, 경기 둔화냐. 근데 이제 여기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침체와 둔화 모두 방향성은 하락이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하락의 배경은 어디서 왔겠느냐? 고물가에서 왔다. 고물가를 하다 보니까 고금리가 나타나게 되고 그렇다면 나의 포트폴리오에 어떤 그 구성 자체가 변해야 된다. 기업의 선별 조건이 변해야 된다. 성장성 중심이 아닌 유동성 중심으로 변해야 된다. 그리고 경제 지표에서는 항상 소비와 고용 그리고 소득 지표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다. 경기 우려가 계속 지속이 된다라면 아마도 시장은 밸류에이션 지금 상당히 저평가됐다라는 그런 이야기 솔솔찮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밸류에이션 찾아서 쫓아가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반등 모멘텀을 찾기에 시장 계속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일단 한, 미, 중 세 가지를 세 나라를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나라는 신정부 경제 정책일 것이고요. 미국은 인플레를 극복하는 재정 확대 정책일 것이고 중국은 코로나 방역에 대한 완화 조치일 것 같은데 이 세 나라
과연 어떤 방향으로 포트폴리오를 펼치면 좋을까? 결국은 안정성장, 유동성 중심의 현실적인 포트폴리오를 찾아가자. 여름철 계절 모멘텀, 정책 관련주, 특히나 정책 복구와 관련된, 원자력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현재 서서히 담아가도 손해볼 가능성은 상당 부분 제한적이다. 오히려 지금 현재가 상당 부분 중장기적인 상황에서는 저점 매수 기회일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3고 시대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기업 신용 리스크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금융시장에서는 항상 유동성 리스크를 생각을 해보자. 그리고 아울러서 오늘 마침 중국의 PMI가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9시경에 발표 예정인데요. 코로나 방역 조치 완화, 이와 맞물리게 돼서 PMI가 과연 어떻게 변할지 이 부분도 관심사항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증시 작전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 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영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문가님 모셔서 작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황혜수 차장님 연결해봅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에는 비가 많이 온다고 날씨 예보까지 뜬 상황인데요. 최근 우리 시장에도 좀 비가 내리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전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좀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 삼중고라고 하죠. 고환율, 고금리, 그리고 고물가까지 국내 증시에 참여를 하는 투자자분들만 힘든 게 아니라 해외에 좀 투자를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던 국내 기업들도 투자를 좀 재검토하겠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의 계획에도 좀 차질이 생겼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관련돼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체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업들의 해외 투자가 좀 재검토가 들어갈 경우 국내 증시의 영향은 어느 정도일까요? 우선 말씀해주신 대로 전일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 애리조나 원톤형 배터리 공장 건설 계획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여러 가지 매크로 환경이 우호적이지 않게 돌아가면서 공장 건설 비용이 최근에 원자재 가격 상승, 거기다가 원달러 환율까지 급등하면서 비용이 증가하는 가운데 어떤 공장 계획 자체를 철회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상황에 따라서 어떤 투자 규모라든지 시점을 조율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투자 비용이 대폭 늘어난 만큼 어떤 LG 에너지 솔루션이 배터리 판매 가격을 두고 고객사랑 협의를 나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번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애리조나에 착공하기로 했었던 원통형 배터리 공장 같은 경우는 기존에 납품처인 테슬라 향이 아닌 북미 쪽 GM이나 스텔란티스를 대응하기 위한 그런 투자 계획 발표였는데 말씀드린 대로 환율의 급등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배터리 공급 가격을 협의하는 수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관련돼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 미국 텍사스주에 170억 달러의 비용을 부담하면서 신규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삼성 SDI와 SK온 같은 경우도 북미 쪽에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3사 같은 경우는 여전히 그렇게 대외적인 환경이 우호적이지는 않지만 투자를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라고 밝힌 것을 감안했을 때 LG 에너지 솔루션이 북미 투자를 철회하다기보다는 말씀드린 대로 일부 공급사 그리고 최종 소비 업체와의 어떤 가격 조율이 나타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소식에 전일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관련 소재주들 그리고 관련 업체들이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최근에 악재에 민감하게 과하게 반응하는 시장 분위기를 감안했을 때 2차 전지 관련주는 단기 낙폭은 있을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빠르게 회복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해외 투자 재검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LG 에너지솔루션 위주로 이야기를 짚어봤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재검토를 하는 분야도 있는 반면에 또 투자를 공격적으로 늘리는 곳도 있다고 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 LG 마그나입니다. 전기차 사업의 가속을 좀 밟아보겠다라고 하면서 중국 공장에 또 1,000억 원이 넘는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는데요. LG 같은 곳에서 이렇게 재검토를 하는 곳도 있고 혹은 투자를 좀 공격적으로 늘리는 곳이 있고 어떻게 이 행간을 읽어봐야 될지 궁금한데 차장님 어떻게 저희가 분석을 해볼까요? 전반적인 산업의 흐름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말씀해주신 대로 LG 마그나가 중국 공장 설비를 증설하는데 1,000억 원 이상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G 마그나는 LG전자가 지난해 그 마그나 인터내셔널과 설립한 전기차 어떤 동력장치 합작 법인인데요. 최근에 그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 전기차 탑재할 핵심 부품을 공급하려는 취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전기차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그리고 이에 따라서 최근에 자동차형 반도체도 주요 대부분의 자동차 차량용 반도체를 생산한 TSMC가 그 기존의 가전이라든지 모바일 반도체 비중을 줄이고 차량용 반도체 비중을 늘리게 되면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이에 따라 전기차 수요가 큰 폭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것에 대응하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 역시 북미 쪽에 투자를 재검토하는 것은 기존의 납품처에 조금 더 드라이브를 걸기 위한 일부 그 포석이다라는 점도 감안을 했을 때 전기차 시장은 여전히 확장성이 있다라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이번에 말씀해주신 대로 그 전장 쪽에서는 투자를 강화하고 북미 쪽에서는 투자를 재검토하는 것은 수익성이 높은 주요 매출처 북미 쪽 테슬라 향에 조금 더 집중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전기차라든지 전장 쪽에는 그 테슬라 향 공급하고 있는 부품업체들은 오히려 최근의 하락을 매수 기회로 보시는 것이 조금 더 유효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가지 상반된 이슈로 좀 산업의 동향을 읽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차장님 좀 정리를 해보자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보다는 이렇게 전기차나 전장 산업에 좀 연관이 높은 기업들을 투자하는 게 지금은 더 낫다는 말씀이실까요? 전장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소재도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전일 어떤 LG에너지솔루션의 투자 재검토로 인해서 차익 매물이 강하게 출회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런 기회를 오히려 매수 기회로 삼으셔서 소재 쪽에서도 강한 매수를 하셔도 포트폴리오 비중을 늘리셔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기저에는 말씀드린 대로 전기차 공급이 하반기부터는 그 반도체 수요가 원활하게 풀리게 되면서 수요에 충족되는 그 전기차 생산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최근에 국내 소재 업체들 같은 경우는 그 가격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과도 무관하게 그 가격 상승분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 가격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최근에 소재주가 전일 같은 경우 하락을 했을 때는 오히려 포트폴리오 비중을 늘리시는 전략이 유효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물론 따로 떼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LG 에너지솔루션 투자 재검토 의견으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할 경우에는 오히려 매수 기회로 삼아도 좋을 것 같다 이야기까지 드리면서 움직이는 종목들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전까지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분기 어닝 시즌이 곧 다가오니까요. 자,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화장품주가 웃었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를 찾아보면 중국의 코로나19 방역 규제 완화와 더불어서 드디어 좀 항공 노선 운항이 재개가 되면서 면세점, 화장품, 그러니까 이 소비주 관련돼서도 기대감이 좀 모이고 있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품주를 포함해서 리오프닝 관련주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좀 한 차례 지나간 적이 있어서 과연 이번에도 정말 오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해당 이슈 짚어주시죠. 말씀해 주신 대로 화장품주 같은 경우는 그 중국에서 있었던 그
6.18 행사에서도 매출 40위권에 들지 못하면서 한국 화장품 기업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하지만 그 이번 주에 화장품 브랜드사 주가 흐름이 양호했던 것은 말씀해 주신 대로 중국에서 코로나19 관련 방역과 규제가 완화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대표적인 그 화장품 업체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이제는 시장에서의 기대치가 굉장히 낮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의 밸류에이션은 그 부담스럽지 않은 밸류에이션이라는 측면에서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여전히 어떤 그 중국 시장과 해외 시장에서의 브랜드력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극적인 반등이 나타나기보다는 점차 하방을 잡아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면 시장의 기대치가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의 컨센서스를 조금이라도 상회하는 실적이라든지 브랜드력이 회복되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주가 상승 탄력은 높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방역 완화와 더불어서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로 화장품주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이번 주 실질적으로 관련 종목들의 주가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어서 전달을 좀 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 2분기 좀 프리 어닝 시즌에 돌입을 했는데 어느 부분에 지금은 좀 투자하는 데 있어서 집중을 하면 좋을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 섹터에서는 2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상회하고 있는 양극재, 소재업체 쪽으로 관심을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2분기 호실적이 예상되어 있는 그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섬유, 의복 쪽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의료장비 역시 최근에 그 경기 침체 우려감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해외 쪽의 매출이 성장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런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뿌리시면서 바라보시는 것이 실적적인 측면에서 개선되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이런 섹터의 종목들을 유심히 살피시면서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분기 어닝 시즌을 좀 앞두고 큰 그림에서 전략을 세워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작전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차장님? 오늘 같은 경우 오늘과 내일 중국에서는 PMI 지수가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 내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시장에 이슈가 되고 있는 미국 물가 관련 지수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일 그 파월 의장의 다시 한번 어떤 금리 인상에 대한 강력한 의견을 제시를 했고 경기 침체에 대한 그 두루뭉실한 의견을 발표를 하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나타나는 모습이 보여졌는데요. 최근에 지수 구간,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확연하게 저평가되어 있는 역사적 저평가 구간인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오늘 발표될 그리고 내일 발표될 그 지수들에 의해서 다시 한번 변동성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매도에 하시기보다는 매수 관점에서 시장을 접근하시는 것이 향후 하반기와 그리고 내년까지의 수익력을 봤을 때 지금은 매수 시점으로 시장을 대응하시는 것이 훨씬 더 긍정적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장 작전까지 세워봤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증권의 황혜수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세한 이슈들 좀 짚어봤는데요. 여기에 따른 종목별 이슈 체크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님 연결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비가 많이 오는 목요일 아침에 연결이 됐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좀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까지 신재생 에너지들이 좀 돌아가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좀 포착이 됐습니다. 신재생 에너지군이 지금 현재 강세를 띠고 있는데 연속적으로 이어질지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하나의 모멘텀이 한미 회담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중국의 포지션이 큰 태양광 부분에서 우리나라와 미국이 연결될 가능성이 부각이 되면서 우선 태양광과 관련된 종목들이 그 시기부터 움직이는 모습이었고요. 최근 같은 경우는 유럽 쪽에서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에 확대 이 부분을 발표를 하면서 태양광, 풍력과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연결해서 태양광 같은 경우 뭐 발전이라든지 아니면 뭐 전기의 전달이라든지 이 부분은 그 변압기와 관련된 부분과 이루어지다 보니까 변압기와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도 강세를 나타내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뭐 그러한 부분과 함께 그 전선과 관련된 종목들이 아직 안 움직였다 보니까 저희가 그 순환매의 관점, 즉 신재생 에너지 안에서 특정 종목, 특정 업종, 즉 태양광이 오르면 태양광만 쫙 오르는 게 아니라 이게 태양광 하루, 뭐 풍력 하루 이런 식으로 변압기 하루, 뭐 그 산업군 안에서 안 오른 그 부분을 찾아서 저희가 하나의 그 매매에 대입을 하면은 그래도 수익에 가깝게 접근 가능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제가 오늘은 전선과 관련된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선과 관련된 오늘의 특징주 어떤 종목일까요? 네, 종목은 LS입니다. 저희가 그 시장에 상장돼 있는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 같은 경우는 뭐 LS전선 아시아라든지 뭐 대한전선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조금 시가총액이 큰 종목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시장이 전반적으로 지금은 뭐 소형주군, 테마주군 이런 군이 움직이기는 하지만은 지수가 변동성이 클 때 같은 경우는 시총상위주 같은 경우도 충분히 3에서 5% 정도의 구간의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LS 같은 경우는 그 해저 케이블 사업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선 같은 경우는 구리가 원재료로 쓰이면서 이 부분이 최근에 구리 가격의 하락, 이게 뭐 경기 침체로 인해서 나타나든지 아니면은 뭐 수요 감소를 통해서 나타나는지 그 여부보다 전선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원재료의 가격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이 하나의 뭐 포인트겠고요. 두 번째로는 그 이와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 해상풍력 사업과 함께 그 풍력 사업을 통해서 해상에서 발생하는 전기를 이제 육지로 또 되돌아오는 그 부분이 부각이 될 수 있다 보니까 해저 케이블 사업과 해상 풍력 사업을 함께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실적 같은 경우 전년 대비해서 성장 같은 경우가 한 20% 이상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영업이익 기준으로 6,500억 정도의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전반적인 실적 부분,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주회사가 좀 저평가받는, 왜냐하면 뭐 관련된 자회사라든지 연결회사 이러한 부분이 소위 말해서 더블 카운팅, 즉 실적을 원래 매김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잡히는 그 현상과 뭐 지분법, 그러니까 뭐 지분적인 측면에서 해당되는 기업의 주가가 오르면은 그냥 이익이 잡히는 이러한 구조다 보니까 뚜렷하게 지주사는 부각이 안 되는 측면이 있는데 LS 같은 경우는 사업과 관련된 부분이 지금 신재생 에너지와 연결되다 보니까 저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가격 접근은 64,100원대에 접근 가능한 점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 종목을 사서 장기로 들고 가는 구간은 아닙니다. 손절 같은 경우를 타이트하게 3%대로 잡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특징주 LS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해저 케이블 산업과 그리고 해상 풍력과 관련되는 사업으로서 LS를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가격 접근선까지 여러분들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군과 함께 원전 관련주들도 이번 주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저희가 살펴볼 체크 포인트 어떤 부분일까요? 네, 원전과 관련해서 지금 2거래일 연속 강한 상황에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나토 회의에 참석했고 그 체코, 그다음에 폴란드와 29, 30일 연속해서 회담이 이어지다 보니까 저희는 주가적으로 한번 이 상승을 봤고요. 그다음에 ETF가 설정되다 보니 원전과 관련된 ETF, 즉 ETF라고 하면은 지수와 연동돼서 매수가 들어오면은 그 안에 속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가 매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급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원전은 지금 당장 실적이 발생을 하지는 않지만은 모멘텀이 강합니다. 정부의 정책을 바탕으로 해서 각 일정에 따라서 주가가
미리 반응을 하는 걸 기억을 해 놓으실 필요가 있겠고요. 오늘 기준으로는 재료 소멸의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종목 같은 경우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거래일간 15%가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이 종목을 매수를 해서 가까운 모멘텀, 오늘 같은 경우는 재료 소멸이 가능한데 오늘의 타이밍은 고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다는 점 일단은 기억을 해야 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말씀드리는 부분은 관련해서 수출이라든지 이 부분이 부각이 될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금일은 단기 접근이 유효합니다. 즉 모멘텀이 오늘 빌 수 있기 때문에 단기 접근이라는 점 강조를 드리겠고요. 최근의 시장 상황 저희가 생각해 보면 종목들이 연속된 시세가 부재합니다. 그렇다 보니 손들어 언제나 타이트하게 잡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격 접근은 19,600원대 접근 가능하고 아주 짧게 오늘 내로 이 매매는 마무리 짓는다는 점을 꼭 기억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원전 관련돼서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단기적인 접근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우 이사님과 종목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호우특보가 내려졌다고 하죠. 도심 곳곳에 도로가 통제가 되면서 험난한 출근길이 예상이 되는데 여러분들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장중에 매매 시그널 통해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는 잠시 뒤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